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신에서 정치 이면에 있는 얘기들 좀 많이 풀어드릴게요. 단신이지만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이런 뉴스가 왜 나왔나? 오늘 여러분들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핵잠수함에도 타고 그랬는데 오늘 또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북한 견제가 아니라 미국의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은 인도 태평양 전략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 거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미국은 자기네들의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못하게끔 하는 전략이에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국 편에 확실히 줄을 섰죠. 스스로 외교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 핵잠수함이 마치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중국 견제를 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상 온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희룡이가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추진하겠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야 돼요. 민주당이 전혀 손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평, 홍천, 그때 강원도 라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평이 여러분들 경기도에 속하지만 결국은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면 양평에서 바로 옆에가 원주, 홍천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설악, 강원도 라인이에요. 강원도 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이나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이 양평 서울 고속도로를 다시 재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원한대로 하자, 그렇죠? 원한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에요. 원한대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없죠. 원한대로 안 하면 김건희 처가를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로 계속 싸워줘야 돼요. 국가보훈처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친 겁니다. 이건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친일 양성소예요. 백선엽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이 박민식이죠. 국가보훈처장. 이 박민식이가 백선엽은 6.25 때 혁혁한 공세운 최고 영웅이다. 그냥 뉴라이트 사관이에요. 그렇죠? 그냥 뉴라이트 사관입니다.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 간도 특설 때의 백선엽을 6.25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뭐죠? 우리의 6.25 전,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뉴라이트들이 했던 짓입니다. 그래서 박민식이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훈처장이 아니라 보훈부 장관으로 승격하면서 6.25 전쟁,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지우고 싶어한 게 자기네들의 반민족 행위를 지우고 싶어 했었죠. 반민족 행위, 그러니까 해방 전에 반민족 행위의 어떤 그런 기록을 지우면 자기네들은 민족의 영웅이 되거든요. 전쟁 영웅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선엽인 거예요. 뉴라이트 사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 뉴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이 뉴스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상했을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장제원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항공우주법 통과시켜주면 위원장 사퇴하겠다. 이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죠? 이 뉴스 이상하죠? 항공우주법을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을 사퇴하겠다. 그놈의 항공법이 뭐길래? 그렇죠? 이거 의문을 가지신 분 없어요? 항공우주법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위원장 자리까지
배수진을 치면서 통과시켜달라. 왜 그러냐면요. 이 장제원이가 항공우주법 이거를 왜 자꾸 과방위 위원장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면요. 항공우주법이 통과되면 항공우주산업이 있잖아요. 항공우주산업에 거의 70%가 경남에 있어요. 그 업체들이 경남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경남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뉴스의 행간은 항공우주법이 통과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가가 들썩거리고 이 항공업체의 150개 정도 중에 90몇 개가 경남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경남권 표심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과방위 위원장 자리까지 배수진을 치면서 이거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선거용이에요, 선거용. 조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이에요. 우주항공청 자체가 경남에 들어서요. 핵심 전략지예요. 보면 이거 좀 총 11,000여 명, 그러니까 64.7%가 경남에 거주해요. 그냥 이거예요. 경남에 일자리 늘어나고 거기서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선거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목숨 거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 그래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청 설치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특별법 국회 심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박완수 경남도지사까지 나서서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바로 경남에 이루어지고 우주항공의 산업의 업체들이 70% 이상이 경남에 집중돼 있다. 그거 아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쟤네들은 절대 그냥 하는 일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공영방송 KBS의 시청료가 분리징수가 되죠.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안내 게시판에 여러 가지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공영방송의 분리징수, KBS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MBC를 민영화시키는 거예요. MBC 민영화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언론 탄압, 겉으로는 KBS를 옥죄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MBC를 공영방송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미 YTN은 민영화 거의 수순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한국전력이 갖고 있던 지분을 포기하게끔 하고, 이미 YTN도 민영화에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TBS는 방송 편성의 자유가 이미 박탈되고, MBC 민영화, YTN은 이미 민영화 단계에 들어갔고, 결국 민영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방송의 편성권과 출연 그런 것들 다 그 사람들 입에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할 때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 책임 정치 측면에서 투표 결과 책임이 필요하다. 이 김인경 혁신위원장의 제안에 이재명 당대표가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변경을 하자. 이거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원욱이가 여론조사를 힘입어서 국힘과 민주가 서울에서 32대 16 서울 대부분이 패배한다. 비대위 가고 싶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뜬금없이 이원욱이가 나대는 거는요, 딴 거 없습니다. 자기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 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이제 한 말씀씩 한 말씀 한 말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떤 논평이 나오는데 그냥 딴 거 아닙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 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래요. 교권 침해 논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때문이다. 이거는 원인을 파악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원인 파악 자체가 안 된 거죠. 응? 그럼 학생들한테 이제 다시 체벌을 하고 엎드려 뻗쳐 그 다음에 몽둥이 들면 교권이 살아나나? 근본적 대책이 없는 거예요. 원인 파악조차 못하면서 학생 인권조례라는 말을 왜 끄집어내냐면 진보 교육감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보 교육감 시절에 이 학생 인권조례안이 광노현 교육감 때 2011년도인가 10년인가 그때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 교사의 죽음마저도 정치화시키는 겁니다. 이념 갈등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권 확립이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윤석열의 철학이라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은 시대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교권 확립이라는 게 다시 교실에서 선생이 몽둥이 들고 윽박 지르고 학생들한테 그게 교권 확립이라고 생각하는 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 교권이 없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까요? 아니죠. 인성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인을 잘못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들을 폭행하는 것은 선생들이 몽둥이를 안 들어서 폭행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참담하게 교권이 붕괴되는 거는요, 인성 중심의 교육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학교가 경쟁의 장소가 돼버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인생의 낙오자 취급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삐딱하게 자라는 거예요. 교권 붕괴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사교육의 활성화, 교육이 상품화돼서 그런 거예요. 교육이 상품화되다 보니까 원인이 끝도 없죠. 교육이 상품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 대학이 서열화되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과외를 받아야 되고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마디로 이 사교육이 오히려 공교육보다 더 권위가 있어 버리니까 학교 수업은 제대로 안 들어도 학원 가서는 말 잘 듣는 애들이 많아요. 교육이 상품화를 시켰던 이명박 정부부터 문제가 큰 거죠. 교권 붕괴 현상의 해법조차 모르는 이런 이주호, 이런 애가 교육부 장관이고, 공교육이 약화된 것은 학생 인권 조례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전이 나오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처방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은 오진을 한 겁니다. 왜 학교가 아픈지 원인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의 폐해예요. 그렇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가 삼인주의를 선택하는 것은요, 정치는 민주주의고 경제는 사회주의를, 수정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킨 거예요. 우리는 정치도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천사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악마적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불을 1%가 독식을 하고 우리나라의 전 국민 총생산이나 불을 대한민국 1%의 부자들이 25.7%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10%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70%의 소득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무조건 자본주의가 선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니콜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이 교육까지 미치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가는 것이고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가야지 그 약을 먹고 바뀌는 거예요. 원인조차 모르는 거죠. 오늘은 그냥 쭉 할게요. 네, 여론조사 꽃에서 차기 총선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년 총선이 어떤 프레임이 적용되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권 심판론이죠. 정권 심판론이라는 말은 윤석열의 중간 평가, 윤석열의 중간 평가에 의미가 있죠.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이 50%, 국정 안정이 38.4%, 그래갖고 한 12%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당 후보로는 민주당이 36.3, 국힘당이 29.6.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힘당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중간 평가라고 인식을 67%가 한대요. 그리고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80%예요. 우리나라에.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80%예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여론조사 꽃에서도 차기 총선에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적용되나를 본 건데 윤석열의 부정평가를 포함시키면 이거보다 더 올라갑니다. 윤석열의 부정평가는 6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윤석열 시대에 살고 있죠. 저는 윤석열이를 보면 두 명의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박근혜. 박근혜는 누가 봐도 유체 이탈이었죠.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하는 짓 보면 유체 이탈과 이명박의 보여주기식, 최악의 전직 감옥 간 대통령의 두 명을 혼합한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제가 보면 박근혜도 경험이 없었죠. 10개월 만에 권력을 잡았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하는 짓 보면 우크라이나에 자국민은 죽어가는데 우크라이나에 가갖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 시간 우리나라의 수해로,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유체이탈 플러스 이벤트 정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왕인 줄 알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헌법 이외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3권이 분리된 입법, 사법, 행정에 3권이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정치를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한테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입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서 만들어낸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정치를 할 때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인 바로 김진표가 윤석열에게 경고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만든 법을 무시하고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시행령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입법부의 수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진표가 이거는
윤석열과 맞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뭐하러 국회가 존재합니까? 뭐하러 법을 만들어요? 아무리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봤자 모든 입법사항을 무력화시키는 윤석열의 시행령, 입법부가 제동을 걸어야죠.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김진표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하나 보면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산무정치라고.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무대뽀.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무대뽀. 윤석열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시대정신과 국제정세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없어요.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를 읽어야지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국제정세를 읽는 눈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신냉정체제의 회귀로에 어떤 미국의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대정신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정신이 뭐예요? 소득의 양극화 해소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집권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뭐 총리나 뭐 독일의 총리나 전 세계가 나름 자본주의가 성공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권력자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소득의 양극화예요. 어떻게 해야지 부의 편중을 막고 좀 부를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혼자 신냉전 체제의 사고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의 시대 정신은 노동자 위주예요. 글로벌 전 세계가 뭐 FTA가 되고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국경 없는 사회가 되고 그랬지만 모든 나라가 노동자들의 소득 증진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해요. 정권 잡자마자 하는 짓이 노동자 탄압입니다. 어떤 나라가 G7에 초청받는 나라 중에, G7에 포함된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노동자를 탄압합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노동자들의 수입을 늘리려고 보장 정책을 많이 하고 복지를 늘리죠. 바보 같은 새끼죠. 그 다음에 국제정세는 문외한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 이제 실리 외교를 하죠. 영원한 동맹이 없다라는 것을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가 봐도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완벽한 친미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미국과 동맹의 국가, 중동의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제 시대 정신을 읽고 국제 정세를 읽다 보니까 실리 외교, 실리 국제 정서에 맞춰서 사우디도 때로는 필요하면 중국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도 미국이 우방으로 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이스라엘의 표현을 항상 들어줘서 영원한 미국의 딸랑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유독 자국의 실리는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놓고 우리의 경제마저도 여태까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었잖아요. 국교를 맺은 나라를 적대시하고 적국으로 만드는 게 윤석열의 재주입니다. 러시아의 자원, 가스 어떻게 할 거예요? 올 겨울에. 응?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묻혀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올 시련이 보이는데도 그냥 미국의 바지가랑이만 잡으면 한미이 북중러로 가면 된다는 잘못된 국제 정세 판단이죠. 미국은 뒤에서 중국과 다시 손을 잡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있어요. 우리만 돌격대장이에요. 여러분들 사고 치면 보스가 감옥 갑니까? 행동대장이 감옥 갑니까? 절대 미국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이런 윤석열 같은 똘마니 같은 애들이 결국 독박 쓰는 겁니다. 지만 모르죠.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주진우 검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윤석열 사단 중에 주진우 검사가 지금은 전 검사죠. 지금 변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률 비서관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과거에 주진우가 어떤 짓을 했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가 맡은 사건의 피해자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그 정관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지 선배 검사가 전화를 해서 수십 차례 피의자의 변호인과 만나고 결국은 윤석열의 법적 카르텔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유야무야 뭉개버리고 현직 검사가 지 선배의 사건을 자기 선배가 자기한테 온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그 피해자의 변호인과 수십 차례 만나고 그러면서 사실상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거죠. 뉴스타파가 예전에 보도를 했죠. 그 바로 변호사가 박수종이에요. 지진우 검사가 2014년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 2015년 9월 21일 날 사건을 배당을 받았는데 그 배당 받은 사건의 변호사가 박수종, 본인의 선배였죠. 무려 통화를 65회 하고, 응? 아휴, 근데 이건 주진우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얼마 전에 자유총연맹에서 극우 유튜버들 모여갖고 사실상 민원 들어줬죠. 뭐 재정을 확보해달라, 차비라도 챙겨달라, 아스팔트에서 싸우다 보니까 고소고발을 너무 많이 당한다. 그래서 벌금도 내달라, 지원해달라, 그런 뜻이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 보면요,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를 꼬시는 게 있어요. 우리 쪽에 오면 1억씩은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김어준 총수를 국힘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고양이 뉴스의 원PD도 국힘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유튜브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유튜브 채널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큰 채널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모든 배후에는 저는 김건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본인의 생각이라는 걸 강조하시면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국힘당이 가짜뉴스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유튜브 정리한다는 겁니다. 유튜브 정리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고소고발 많이 당해서 아는데, 저는 한동훈이 비판했다가 저는 기막힌, 여러분들 고소고발도 당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한동훈을 엄청 비판을 하고 깠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요, 저를. 한동훈 팬클럽이 저를 고소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경찰이 전화를 해요. 그게 한동훈이었죠. 한동훈이가 저를 수사해달라고 했었어요. 한동훈이는 저를 잘 알죠. 한동훈이 팬클럽이 나를 고소했어요. 허위사실로 제가 한동훈을 비판했다. 그럼 경찰은 이거 사건 수사할까요 말까요 라면서 한동훈에게 물어봤겠죠. 한동훈이는 수사를 하라 그래갖고 제가 조사를 받았었어요.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런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진보 유튜브 손대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라고 끝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겁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바로 김어준 총수를 치는 게 신호탄이에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 하나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 김어준은 TBS에서 내쫓았는데 TBS에서 있을 때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김어준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김어준을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문재인 간첩이라고 한 것도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명예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지가 않아요. 알면서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다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9년이었나요? 2020년이었나요? 윤석열이 인사청문회 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장제원이가 얘기했던 겁니다. 사기친 주범 장모는 거리 활보 중. 이 말을 장제원이가 있었어요. 결국은 장제원이가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흔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장고증명이었습니다. 장고증명이었어요. 그 장고증명을 흔들어대고 장제원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읽어줄게요. 피해자가 있는 얘기고 증거가 상당히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가족 부인의 장모 이름으로 수사 주체의 도덕성 문제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 장제원이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장제원이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결국은 이 장고증명 그걸로 구속된 거예요. 응? 근데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장제원이는 지금 윤핵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제원이의 그 입방정이 윤석열 장모를 구속하게 된 것이다. 근데 장제원이는 또 가짜뉴스라고 맞받아치는데 인사청문회 영상 찾아보면 다 있어요.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동이 시끄러웠죠. 이게 바로 권영세도 4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고 윤리 저기 뭐죠? 권영세도 회기 중에 그렇죠? 거래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너무나 조용하죠. 김남국 의원이 코인 200회, 김남국은 200회였어요. 권영세는 400회예요. 김남국의 더블인데 언론은 권영세에게는 입 다물고 있죠. 그렇죠? 김남국 200회 했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권영세는 400회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때보다 아예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기억이 있고 그냥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냥 김남국이도 했으니까 권영세 너도 했다 이렇게 하면 김남국 의원이 너무 언론에 문매를 맞아갖고요. 김남국 의원이 힘들어져요. 이거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권영세도 윤리위에 제소하면 돼요. 똑같은 사안이라서 권영세도 이렇게 하면 제명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쵸? 민주당 딴 거 없어요. 권영세는 김남국의 2배인 400회 이상의 코인 거래를 했다. 권영세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 돼요. 그게 바로 김남국 의원님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상자상 이해 충돌 최소 5명 국힘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해주면 돼요. 권영세도 윤리위에 제소해갖고 김남국은 제명하고 권영세는 봐주냐,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다 그래갖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 권영세를 날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주면 돼요. 권영세가 언제 했냐?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400회 이상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걸 100회.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냥 권영세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윤리위에 제소하세요. 그리고 진상규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 코인 파동이 민주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어요. 조국 장관님 죽이기 시기에 마구잡이로 기사를 써댔거든요. 응? 근데 국힘당은 이걸 물타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똑같이 권영세도 제명하라 하고 하면 쟤네들은 권영세 제명 못합니다. 똑같이 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월 27일 일이 뭐죠? 우리 정전협정 70년이죠. 정전협정 70년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전협정 할 때 서명에 우리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전협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한국전쟁이 한 3년간 지속됐었잖아요. 좀 역사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전쟁이 한 3년간 지속될 때 사실상 정전협정은 51년부터 전쟁 나고 한 1년부터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와갖고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만나갖고 이제 정전협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주요 의제들을 만들고 그랬었죠. 그때 이제 맞섰던 게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그 뭐 포로 교환이라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죠. 근데 극적으로 이제 정전 협정만 이 협정문을 만드는 데만 거의 한 2년이 걸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미국과 그 사실상 이제 국제전으로 이게 번지면서 빨리 전쟁을 조기 종결해야 된다라고 마침 이게 53년에 극적으로 타결된 이유는 그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분의 아이젠하워의 공약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정전협정에 좀 시큰둥한 반응을 하던 그 당시에 러시아의 어떤 그 권력자가 그 당시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게 급물살을 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정전협정의 서명에 북한은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중국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의 어떤 사인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전부예요. 그럼 왜 대한민국의 사인이 없냐?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만이가 전쟁이 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권을 유엔에다가 넘겨줍니다. 미국에다가 넘겨줬기 때문에 전쟁의 당사자는 유엔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전쟁의 당사자가 이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군대와 연합군의 군대의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정전협정의 서명도 미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격이 없던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든 군사권, 작전권을 미국에 이양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개시를 하는 것도 미군이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들어갔고 중국과 그다음에
누구죠? 그 김일성이 북한 대표로 갔는데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역사적인 증명이고 그 당시에 아까 우리 빨강콩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입장에서는 북친 통일을 주장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은 이 기회에 북친 통일을 주장을 해갖고 자기는 이 정전협정에 찬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이승만이는 왜 정전협정을 단순히 북진 통일 때문에 반대했을까? 아니죠. 남북이 휴전선을 이렇게 갖고 이제 그 체제가 이제 분리가 되면 일단 통일은 물 건너가지만 이승만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는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었거든. 응? 왜냐면 북한 쪽에는 자기랑 같이 그 독립운동을 했던, 자기를 무시했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이가 한마디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게 우리 믿고 저렇게 까분다고 생각하니까 이승만이를 배제를 시킨 거죠. 응? 하여튼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하여튼 이승만이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저런 것도 있어요. 이승만이가 왜 정전협정을 반대했냐 그러면, 이제 정전협정을 할 때 어떤 게 있겠어요. 소련 측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외국 군대가 전부 빠지자, 그렇죠? 정전협정에 북한에서는 러시아가 철수를 하고 중국이 철수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자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이가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미국의 반기를 들면서 이승만이가 진짜 얻어내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영원히 이승만이는 친미주의자잖아. 이승만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물러나고 나면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고 자기가 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사실상 미국의 반기를 들고 좀 땡깡이라고 그래 일본 말이지만 좀 투정을 부리면서 어떻게든지 미국이 이승만이를 좀 달래서 그러면 이승만이의 요구를 좀 들어주게끔 하려고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그거를 내서서 미국이 그걸 받아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과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미국이 이제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1953년에 사실상 휴전협정이죠.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1954년에 이제 제네바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과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모여갖고 1년 전에 맺어놓은 저 휴전협정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자.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뭐 한반도도 통일을 해야 되지 않냐. 평화협정으로 일단은 맺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때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저렇게 빨리 이제 잠깐 총성만 멎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라도 이제 좀 전쟁을 멈추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954년 스위스에서 종전 선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각 나라의 이해타산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펜타곤에서는 이제 한반도, 즉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렇게 미국 뒤에가
뭐 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한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북한 뒤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하면서 이 한반도를 냉전 체제의 본보기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각기 목적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제네바 회담이 결론도 없이 그냥 종식이 됐었어요. 각 나라의 이해 타산이 달란 거야.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미국은 이제 신냉전 체제, 미소 완전 전 세계 양강 체제로 가는 거고, 우리만 애달픈 거죠. 빨리 전쟁 종식하고 어떻게든지 민족이 하나로 돼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또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정전 휴전 협정이 오래 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제가 반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반통일 세력들이 우리 땅에 존재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남북 문제가, 여러분들 가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남북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냐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가 있다 그러면, 진보가 권력을 잡던 보수가 권력을 잡던 제대로 된 보수가 있다면 통일지향적 정부가 다 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5,000년을 같이 살고 70년 떨어져 있었으면 진보가 정권을 잡던 보수가 정권을 잡던 민족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돼야 되고 통일을 지향한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일본 간첩 새끼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통일을 얘기하면 좌파가 되고 공산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빨갱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거기에 즐기는 거죠. 전 미국도 참 나쁜 놈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가, 구구 정권이 들어서면 또 북한을 강대강으로 요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미국의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진짜 선언이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대통령,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 들어와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저 반통일 세력, 반민족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땡큐죠.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의 영광이거든요. 일본엔 축복이고. 그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한반도 분단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 일본에겐 축복, 미국에겐 영광. 그러고 있다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반도는 쑥대밭이 됐을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시 남북관계를 회복을 시켜놓으면 또다시 불안한 한반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무능한 정권이고 아무리 원칙 없는 정권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도전한다 그러면 선서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서. 저는 대통령 선서에 반드시 저는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데, 저 수구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통일보다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몰아넣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빨리 올까요? 오히려 민족적 화해를 통해서, 오히려 남과 북이 공조를 하고 남과 북이 직접 대화를 하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왜 제3자들을 거쳐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위기를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일본 간첩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래요.
일본을 위하고 미국을 위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펼치니까 남북이 계속 으르렁 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라 그러면요,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죠.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죠.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평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강대강 대치.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의 리스크가 줄어드나. 너무나 간단한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제가 보면 대통령의 철학과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여러분들 인구 절벽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어두운 경제의 위기는요, 인구 절벽이에요. 한마디로 노동 인구의 감소예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떨어진다는 건 미래의 대한민국은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노동력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요, 일본의 인구가 2억 명인가요? 그 정도 되죠. 우리는 이제 남한을 해봐야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40년 후면 남한의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요, 저는 1억 명인가요? 1억 2천 일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 해외여행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전 꿈이 진짜로 평양에 가서 직접 제가 냉면도 먹어보고, 야 이번에 평양 갔다 오자, 야 이번에 함경도 여행 가자, 야 이번에 금강산 금강산 요즘 단풍 너무 이쁘대. 너무 좋은 세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남과 북의 경제력도 살아나고 내수도 촉진되고 북한의 자원, 남과 북이 통일되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부러울 게 없는 나라예요. 진짜 우리가 제주도 놀러가고 부산 놀러가듯이, 응? 진짜 우리 신의주 갔다 올까? 순대 먹으러?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멀리 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과 중국과 유라시아 열차가 뚫리고, 우리는 이제 비행기와 배로만 수출을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수출의 물류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진짜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도 엄청난 증가. 북한과 남한이 합치면 거의 7천만, 8천만 가까이 되잖아요. 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의 1위고 중국을 무시 못할까요? 인구예요, 인구. 인구가 많다는 건 뭐죠? 소비력이에요. 중국을 전 세계에서 무시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삼성 휴대폰, LG 휴대폰을 다 한 대씩 갖고 있어봐야 5천만 개예요. 미국에 만약에 애플폰을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했어요. 미국의 애플폰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다 사봐야 5천만 개예요. 근데 미국은 중국 인구의 10%만 팔아도 1억 8천만 개를 파는 거예요. 어디 시장을 더 탐내야 할까요? 응? 인구가 깡패인 거예요. 응? 왜 신흥 강국으로 인도가 떠오르냐? 인구가 깡패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8세기에 왜 제국주의 열강이 시작됐어요? 유럽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자국 내 국민들이 소화하지 못할 엄청난 물자를 생산하게 되죠. 그렇잖아.
옛날에는 전부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뭐 옷도 하루에 10벌 만들고 그랬던 것들이 기계화가 되면서 수백 벌, 수천 벌을 만드니까 자국 내 소비가 도저히 해소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식민지를 개척한 거예요. 식민지를 개척한 거잖아.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자기네들이 과잉 생산한 물품들을 식민지에다가 팔아먹고 그 나라에서 자원을 수탈해가는, 그게 식민지 여강들이 했던 짓이에요. 응? 그냥 지금 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왜 쟤네들은 반통일 정책을 펼치냐? 권력이 우선이니까. 민족의 미래보다는 자기 세상의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그게 면제니까.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조금이나마 남과 북이 통일되는 순간 수구 세력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표가 줄어들잖아. 북한에서 사상 교육을 받고 북한의 주민들이 국민의힘을 투표를 해주겠어요? 모든 선거를 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순간 빨갱이 타령 못 하거든요. 통일이 되는 순간 빨갱이 타령도 못 하고 선거 때만 되면 북한 못 팔거든요. 생각해봐요. 남과 북이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국민의힘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까요? 안 찍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놈의 용공조작, 간첩조작 끝나는 거예요. 선거에 1도 유리할 게 없으니까 절대 통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 간첩보다 더 무서운 게 일본 간첩이에요. 그리고 미국 간첩이에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동맹국가지만 미국은 절대 자국에 손해라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저 반통일 세력, 반민족주의자들을 극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1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본인들의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절대 죽을 때까지 찍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민족주의자고 보수니까. 나는 우리 민족이 미래에 창대한 세상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우리가 일본을 비판을 하고 미국을 비판하냐? 여러분들이나 나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경계하고 미국을 경계하는 겁니다. 자기네 권력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국권을 넘겨주더라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민족 반역자들이 했던 짓이잖아요. 지금 똑같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려는 민족주의자들과 21세기 미국의 식민지와 일본의 식민지를 자청하는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는 독립전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늘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제가 하소연 좀 했어요.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